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다른 기관에 퍼진 폐암 세포를 전이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폐암 유전자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이 상태 이전으로 되돌리는 핵심 유전자 3개를 찾아냈습니다. 먹는 약 대신 스마트폰으로 불면증을 개선하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개발돼 처음으로 식약처의 치료기기 허가를 받았습니다.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법을 적용해서 모바일 앱으로 매일 수면 기록을 분석해 수면 습관 개선 방안을 제시해주는 방식입니다. 사흘 전 소행성이 지구 대기권을 지나며 불타다 영국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이 소행성은 대기권에 진입하기 6시간 전에 존재가 확인됐는데 크기가 1m로 작아 폭발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GPS 신호가 잡히지 않는 실내에서 5m 오차 범위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실내 천장에 일명 의사 위성을 설치해 위치 신호를 받는 건데 이를 통해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의 위치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지만 동절기 추가 접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지난주 기준 위중증 환자의 90%, 사망자의 95%가 60살 이상 고령이지만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35%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사망자가 4만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기적 같은 생還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병원까지 파괴되면서 생존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심각한 2차 재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들것에 실린 생존자들을 황급히 실어 나릅니다. 지진 발생 228시간, 무려 9일하고도 12시간이 지나서 어머니와 자녀 2명이 구조됐습니다. 어머니는 구조된 직후 물을 요청했고 오늘이 며칠인지 묻기도 했습니다. 이들 가족은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1시간 뒤인 229시간 만에 13살 소년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앞서 지진 발생 약 222시간에는 42살 여성이 구조되는 등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적의 생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Daha 10 tane ceset var. 10 tane harfiyatın içerisinde. Onu arıyoruz. 생존자들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골든타임인 72시간을 3배 이상 넘길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런 놀라운 생환이 강인한 정신력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ut I do think there's probably a huge psychological component in the sense that, you know, if people have hope and they believe that they will be rescued, and that determination probably does play a factor. 하지만 많은 지역에서 구조 활동이 중단되며 사망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 공식적인 사망자만 4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지진으로 많은 병원이 무너지면서 생존자들 치료가 제대로 안 돼 심각한 2차 재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럭 안에 임시 진료소를 꾸리거나 텐트 안에서 환자를 돌보기도 하고 연락선이나 군함 위에서도 임시 병원 시설을 만들어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Ayakta hastalara pek hizmet veremiyor. Onun yerine böyle yerleri tercih ediyoruz.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진 구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 약 260만 명이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국제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튀르키예 강진 피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역시 방한용품인데 보내면 안 되는 물건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날벼락처럼 찾아온 대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튀르키예 사람들.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이불과 침낭, 겨울옷과 신발 등 방한용품입니다. 당장 몸을 누일 곳도 없는 상황에서 최초 지진의 진앙이었던 가지안테프는 아침이면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시거처로 쓰일 겨울용 텐트는 30여만 개나 부족하다는 게 튀르키예 대사관과 자원봉사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불이나 조금 따뜻한 것들을 조금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텐트나 이런 것들 많이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 체계가 무너져 위생 문제도 심각해 청소용품이나 여성용 위생용품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먹을 분유나 이유식부터 잘 썩지 않는 통조림이나 물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튀르키예인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은 먹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봉지에 한가득 담긴 통조림 햄이나 라면도 구호품으로 보내기엔 모두 부적절합니다. 보내주시는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시는데 잘 모르니까 저희가 여기서 다시 그쪽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잘 모르겠다면 성금으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를 통해 기부하면 후원금이 빼돌려질 위험도 있습니다. 현지에서 수배하고 있는 테러 조직원이 한 단체를 운영하며 구호품과 성금을 모으고 있는데 현지로 전달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설명입니다. 한 2016년도에 테러 구테타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종교 단체에서 이 구테타를 시도한 걸로 지금 이미 다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때문에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공식 모금 계좌나 대한적십자사와 같이 잘 알려진 기관을 통해 후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지난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일어난 규모 2.0 이상 지진이 예년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2022년 지진 연보에서 지난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77회로 1999년부터 2021년 평균 70.6회보다 약 10%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진 가운데 최대 규모는 10월 29일 충북 괴산군에서 발생한 규모 4.1 지진으로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60살 이상이 대다수라며 동절기 추가 접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하루 평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261명으로 89.4%, 하루 평균 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19명으로 95%라고 밝혔습니다. 0.12%인 코로나19 치명률도 나이가 많을수록 상승해 80세 이상은 1.96%, 70대는 0.45%, 60대는 0.1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60세 이상이 35%로 독감 접종률 66.2%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감염되더라도 중증 진행 위험이 낮아지고 후유증도 낮아진다며 60세 이상을 비롯한 건강 취약계층은 동절기 추가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접종 완료까지 20-30만 원의 비용이 들던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다음 달부터 무료로 전환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도입됨에 따라 다음 달 6일부터 영아대상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전국 어디서든 전액 무료로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감염된 영유아에게 심한 설사와 구토 등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환자가 집단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선택 접종이어서 2회 또는 3회 접종 완료에 평균 20-30만 원의 비용을 부모가 부담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전국 어디서나 비용 부담 없이 접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무료 접종은 3월 6일부터 적용되고 시작일 이전 접종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 15일 M 두창에 대해 내려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위원회는 지난주 비공개 회의에서 M두창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M두창 발병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으며 백신 접종 시 면역이 얼마나 지속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 데이터가 부족한 국가들이 있다는 점 등은 M두창에 대한 경계 수위를 낮추기 어려운 요인이라고 긴급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식품, 이른바 해외 직구 식품 가운데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같은 위해 성분이 포함된 273개 제품이 식약처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 직구 식품 3,000개를 구입해 검사한 결과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와 성분이 확인된 273개 제품을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근육 강화나 성기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했고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과 실데나필, 남성 호르몬을 조절하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의 위해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1일째 200명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완전한 일상회복 준비를 논의할 시기라는 의견도 제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1일 연속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 이제 안정세로 봐야겠죠? 예, 일단 그 주간 평균 환자 수를 보더라도 지난주에 비해서 확진자 규모가 15.8% 감소한 걸로 질병관리청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라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 1월 셋째 주부터 계속 낮음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중증 환자도 전주 대비 한 20% 감소를 했고 네. 사망자도 전주 대비 한 30% 이상 감소를 한 상황인데다가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금 6주째 계속 1.0 미만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감소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주간 위험도 지수도 낮음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도 굉장히 적은 숫자가 발병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일상회복 준비를 논의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그 완전한 일상회복,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방역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그 격리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격리 기간을 일주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이 격리 기간을 그대로 의무로 남겨둘 것이냐 아니면 권고로 변경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방역 체계 내에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의료 대응 체계에서는 현재 이제 중환자 병상이나 다른 준중증 병상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위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감축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소강기 국면에 들어선 환자들을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병상 배정을 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소규모 유행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소규모 유행이 발생을 했을 때 다시 대응 체계를 가동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준비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 되겠고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 현재 남아 있는 대응 방법 중에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대응 체계는 거의 다 지금 해제를 한 상황이고 네. 남아 있는 것은 이제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특히 이제 이 고위험군들에 대한 동절기 예방 접종률이 여전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동절기가 곧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앞으로 재유행에 대비해서 이 소강기를 언제까지 보고 다시 유행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떻게 강하게 접종 드라이브를 걸 것인가, 이런 좀 어렵고 까다로운 논의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황이 안정적이지만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소규모 유행 가능성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런 그 격리 같은 방역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면 뜻하지 않게 코로나19 대유행의 그 확산 위험성은 없을까요? 예, 사실 방역 조치를 하나씩 해제해 나갈 때마다 다시 유행이 커지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그 유행 상황을 보면 그동안 7차 유행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고 또 낮기는 하지만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률이 뭐 30%는 넘은 그런 상황이 되어서 네. 현재 그 7차 유행을 주도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항체를 우리 국민들이 아마도 적어도 3월, 4월까지는 유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는 이 격리 해제와 관련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예. 또 이제 이후에 유행이 커졌을 때는 다시 격리를 의무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가변적인 그런 기준으로, 가변적인 그 조건으로 잡고 접근을 하면 조금 논의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네. 또 영유아 백신 접종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요. 이게 첫날 접종에 3건에 불과했고 둘째 날까지 누적 20명이 안 됐습니다. 부모가 부작용 우려로 접종을 꺼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영유아 백신은 맞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 지난 인터뷰 때도 영유아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어도 접종률이 굉장히 낮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영유아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위중증 환자 발생이나 사망자가 적은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이 영유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할 때 이 부모님들의 그 걱정, 특히 이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고려를 한 예측이었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유아들은 이 기저질환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기저질환을 알고 있어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영유아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영유아들이 이 사람과 좀 이렇게 그 공공시설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돌봄시설 이런 데서 집단 감염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사실 접종을 해주는 것이 아이의 그 안전에는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 부분도 최근에 개발된 그 백신들의 경우에는 이 영유아에서의 부작용이 특히 이제 심각한 부작용 같은 경우는 이전의 백신보다도 더 감소한 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접종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맞는 게 낫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고위험군 영유아는 특히 반드시 접종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사망자가 지금까지 8만 3천여 명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미국과 영국 같은 곳의 그 전문가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최대 170만 명이 숨졌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당국이 코로나19가 대규모로 유행을 하면서 사실상 그 적극적인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를 확진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에서 아마 제외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8만 3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고요. 그렇지만 중국 인구 규모와 감염률 그리고 이 치명률,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치명률 0.1% 정도로 낮은 치명률을 고려하더라도 8만 3천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라는 것은 뭐 도저히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이고요. 네. 미국이나 영국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처럼 한 170만 명 정도가 숨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그러니까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경험했던 코로나19의 감염 이후 치명률을 고려하면 이 170만 명이라는 숫자가 훨씬 타당한 그런 예측 자료라고 보고 있고, 네. 실제로 중국에서 유행 당시에 이 화장장이 모자라서 굉장히 힘들고 또는 이 영안실도 모자라서 집에서 이 사체를 보관했다는 그런 보도가 끊이지 않고 나왔던 걸 보면은 이 외부의 전문가들이 예측한 사망자 수가 훨씬 더 타당한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이제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중국과의 하늘길이 좀 더 원활하게 된 건데요. 중국이 아직 코로나19 확산이 활발한 상황인데 괜찮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아직 그 중국에서의 코로나19 유행이 완전히 소강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이제 이 우리나라를 입국하는 중국 국적의 분들이 또는 중국에서 거주하던 분들이 많아질수록
아마도 우리나라에도 유입되는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유행 상황을 보면은 중국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환자 수가 일정하게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고 입국을 이제 제한하지는 않지만 입국 후에 PCR 검사라는 그 검사 체계를 여전히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증가의 폭을 우리가 충분히 감시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은 환자가 유입되는 경우에는 또 적절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우려보다는 제한을 풀면서 입국 제한을 풀면서 뭐 다른 사회적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것이 더 유리한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른 감염병 질문도 하나 드리겠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예전에 원숭이 두창이라고 불렸던 이 M 두창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 두창의 비상사태 종료 언제쯤 가능하고 그리고 이 질병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이 M 두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규모의 어려움보다는 전파의 차단의 어려움 때문에 이 비상사태 선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전파 차단과 관련돼서는 실제로 이 사람들의 행위를 제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확진자의 규모가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좀 더 충분히 줄어서 전파의 고리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충분히 조절이 됐다고 판단을 할 때 아마도 비상사태를 종료하게 될 텐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정도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엄종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 영국에서 소행성이 빛을 내며 밤하늘을 가로지르다 폭발했습니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이론이 현실화한 건데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소행성 감시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어둠 사이로 빛 한 줄기가 하늘을 가로지르더니 순간 환하게 번쩍입니다. 소행성이 지구 대기권을 지나며 불타다 영국 해안 상공에서 폭발한 겁니다. 유럽 우주국 ESA가 포착한 이 소행성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기까지 단 6시간만을 남겨놓고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이번 소행성은 크기가 약 1m로 크지 않아서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이렇게 지구와 충돌할 수 있는 경로에 놓인 소행성은 인류에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보다 10년 전 러시아 첼야빈스크와 주변 카자흐스탄에서는 지름 20m의 소행성이 추락하며 약 1000여 명이 다치고 건물 7천여 채가 부서지는 큰 피해가 났습니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 작은 건 유성처럼 타버리고 말지만 큰 건 지구 생명체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나사와 유럽 우주국, 우리나라 천문연구원 등은 지구 위협 소행성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미 나사는 우주선을 직접 소행성에 충돌시켜 궤도를 바꾸는 다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은 약 2,300개로 추정됩니다. 소행성과 해성 등 지구 위협 우주물체에 대한 정밀한 관측과 추적, 그리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실내에선 GPS 신호가 잡히지 않아서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건물 안에서도 오차범위 5m 수준으로 위치를 식별하는 기술이 개발됐는데 위급 상황 때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름 13cm에 높이 3cm짜리 장비가 천장 곳곳에 보입니다. 인공위성 위치정보 시스템, GPS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가짜 위성으로 의사위성이라고 부릅니다. 별도 장비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기존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으로 실내 위치와 이동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 실내에 의사위성 장치를 하나 이상 부착하시게 되면은 위치 결정용 신호를 12개 이상 받게 되어 바로 사용자의 실내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5m 수준의 오차 범위로 실내에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신변 보호 대상자나 강력사건 피해자 위치 파악뿐 아니라 건물 안에 불이 났을 때 빠른 탈출 경로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매몰 사고같이 신속한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도 위치 파악이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경찰이나 소방이 구조자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광산과 같이 좀 보호가 필요한 그런 지역에서는 나중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부착하는 장치를 통해서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최소 20m 간격으로 하나씩 설치해야 하고 한 개당 가격이 200만 원 정도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 국내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먹는 약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불면증을 개선하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개발돼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불면증 외에 다른 질병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도 개발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다양한 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잠자고 일어난 시각과 함께 누워있던 시간 중에 실질적으로 잠든 시간의 비율인 수면 효율이 표시됩니다. 불면증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만든 모바일 앱으로 매일 수면 기록을 분석해 더 나은 습관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줍니다.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을 적용한 것인데 국내 3개 기관에서 6개월간 임상 시험한 결과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식약처로부터 국내 첫 디지털 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임상시험을 거쳐서 대조군과 실험군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고 실제 불면증을 치료하는 것을 입증해야만 디지털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치료기기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고 건강보험 급여 체계에는 아직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불면증과 함께 치매 전 단계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와 ADHD로 유명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그리고 발달장애 등의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디지털 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발의 속도가 붙도록 식약처는 오는 2027년까지 10가지 질병 종류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과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만든다면 이런 IMDRF와 같은 그런 의료기기, 국제협의체 우리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면증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는 우리나라 말고도 미국과 독일, 영국에서도 허가됐고 다른 질병까지 합치면 디지털 치료기기를 허가한 국가는 14개나 됩니다. 지난 2020년 35억 달러였던 디지털 치료기기 세계 시장 규모는 연평균 20%씩 성장해 2030년에는 235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정보통신 분야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개발되도록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다른 기관에 이미 퍼진 폐암 세포를 전이 능력을 갖기 전에 치료가 가능한 세포 상태로 되돌리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관련 기술을 국내 바이오 기업에 이전해 상용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통계청 발표 기준 2021년 국내 암 가운데 사망률 1위인 폐암. 폐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도 가능하지만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될 경우엔 생존율이 9%대로 크게 낮아집니다. 국내 연구진이 폐암세포의 성질을 바꿔 전이성 폐암을 치료 가능한 폐암세포로 되돌리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암세포는 초기에는 전이 능력이 없지만 기존 약물로 치료되지 않고 악화하면 전이 능력을 갖춰 다른 장기로 퍼집니다. 연구진은 폐암 유전자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정립한 후 전이 상태의 폐암세포를 치료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핵심 유전자 3개를 찾아냈습니다. 그 네트워크에 그 전이능을 가지고 있는 폐암세포에 관련된 표현형 인자들을 대입을 하여서 그 대입한 표현형 인자들이
다시 그 전이능이 이제 제거된 세포 상태로 바뀌는 그런 유전자들의 조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발굴한 유전자 3개를 인간 전이성 폐암세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전이성 폐암세포가 치료 가능한 폐암세포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 발병 장기인 폐는 물론 전이된 다른 장기의 암세포도 치료 가능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폐암세포를 사멸하는 기존 치료 방법이 아니라 암세포의 성질을 변환시켜 치료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암 과역화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성질만을 변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안전하게 마치 암을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질환으로서 관리하면서 우리가 건강수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연구진은 지난 2020년 대장암 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2021년엔 가장 악성인 유방암 세포를 호르몬 치료가 가능한 유방암 세포로 변환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관련 기술을 국내 바이오 기업에 이전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5년에서 6년 이내 인체 임상 시험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나의 필터로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동시에 제거하고 간단한 물 세척만으로 최장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공기정화 필터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이 상용화되면 공기정화 기기나 설비의 공간 효율이 높이고 필터 교체 비용 절감과 폐기물 감소 효과도 기대됩니다. 삼성전자는 시제품을 제작해 사업장 내 건물과 버스터미널, 지하 주차장 등의 공조시설에 적용하고 성능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앞으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분야가 반도체 수요의 새로운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 부회장은 AI 시대, 한국 반도체의 길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챗 GPT 등 AI 시대가 펼쳐지고 기술이 진화하면서 데이터 생성과 저장, 처리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박 부회장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최고속 D램은 AI 시대 기술 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또 고비가 닥쳤습니다. 미국이 중국 투자를 막는 반도체법의 보조금 대상과 조건 등 구체적인 지침을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인데요. 정부 업계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527억 달러, 우리 돈 약 68조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혜택을 받을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등 안보 위협 국가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But these industry leaders also see America is back. The future of the chip industry is going to be made in America.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를 들여 미국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앞으로 20년 동안 2천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5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의 낸드 플래시 공장에서 전체 공급량의 40%를 생산하고 SK하이닉스는 D램 생산량의 절반을 중국 우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이 공장들의 증설이나 유지 보수 투자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규 투자는 당연히 하지 않더라도 반도체 제조 장비라든지 그런 거 납품하는 데 있어서는 가이드라인이 지난 10월에 이미 나왔거든요. 적어도 거기까지는 우리가 기계 설비를 투자를 한다든지. 미국 상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반도체법과 관련해 보조금 신청 자격과 기준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미국 측에 일정 기간 대중국 투자 유예를 요청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이익은 최대화하면서 또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럴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중국과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반도체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또다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전기차를 휴대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충전하고 한 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릴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그런 날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SK 시그넷이 지난달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초급속 충전기 신제품 V2를 선보였는데요. 단 15분 동안 충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릴 수 있는 초급속 충전기 V2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나눠보겠습니다. SK 시그넷 김희욱 연구개발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15분만 충전을 해도 4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다니까 정말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신제품 V2 어떤 제품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SK 시그넷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파워 모듈이라는 충전기의 핵심 부품을 개발해 충전기 효율성을 기존 제품 대비 개선했습니다. 네. 충전기 고장률을 획기적으로 낮췄고요. 충전 중 손실되는 전력을 최소화해서 충전 비용 측면에서 전기차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예. 그래서 충전소 사업자들도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고요. 제품 외형적으로는 사용자들이 멀리서도 충전기 상태가 잘 보이도록 상단에 LED 배너를 배치해서 그 편리성을 높였고요. 네. 또한 32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현재 저희 SK 시그넷은 미국의 충전기가 한 2,300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350kW급 이상의 초급속 충전기로 18분 정도 충전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번 신제품 V2는 최대 충전 속도를 이제 400kW까지 충전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뭐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은 현대자동차의 이제 아이오닉 5 기준으로 배터리를 한 20% 상태에서 약 7분이면 80%까지 충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최대 속도로 충전이 가능한 차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차량 배터리 기술이 이제 같이 발전한다면 400km급 속도로 7분 만에 80km 충전이 가능한 시대가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보통 주유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때도 보통 뭐 5분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번 초급속 충전기 V2 어떤 원리로 빠르게 충전이 가능한 걸까요? 보통 저희가 이제 전력 공급원을 그리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드에서 나오는 전류는 AC, 즉 교류인데요. 그 교류를 그대로 그 충전기를 통해서 공급되는 AC 전력을 차량 내에 있는 차내 충전기라는 걸 통해서 DC 직류로 변환해서 차량에 공급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완속 충전기인데요. 아파트 혹은 상가 주차장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AC 충전 방식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면 공급 전력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7kW급의 완속 충전기로 80%까지 충전하려면 한 7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네. 그 반면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제 DC 충전은 그리드에서 공급된 AC 전력을 충전기 내에서 DC로 변환한 후에 이를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내 충전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배터리에 시스템과 통신을 하면서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많은 전력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충전기 내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AC에서 DC로 변하는 기술이 초급속 충전 핵심 기술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충전기용 AC/DC 변환 기술의 완성도 높은 회사는 SK 시그넷을 포함해서 몇 없을 정도로 기술 장벽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350kW급 초급속 충전기 이용 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아니면 EV6 기준으로 평균 18분이면 배터리 한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분만 충전해도 약 32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어서 휴게소를 잠시 이용하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한 주행 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와, 이 정도라면 전기차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말 획기적인 속도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차량을 이렇게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건가요? 전기차에 탑재된 이제 배터리와 그 용량에 따라서 충전 속도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한 150kW급 수준의 초급속 충전은 현재 대부분의 전기차에서 가능합니다. 네. 전기차 모델별로 배터리 용량과 그다음에 400V, 800V 같은 공급 가능한 전압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어서요. 이에 따라서 최대 충전 속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전기차별로 충전 시간이 서로 다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네.
차후에 높은 충전 전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2차 전지 기술도 함께 발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간은 차량 배터리 기술 발달에 비례해서 획기적으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너무 빠르게 급속으로 충전이 되다 보니까 차량에 손상을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무더위 등 외부 온도에 따라 영향이 있습니다만 차량 배터리의 한 20%에서 80%까지의 초급속 충전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 이 영역에서 충전을 진행해도 손상이 없습니다. 또한 충전기랑 배터리 관리 시스템 간에 실시간으로 통신을 하면서 배터리가 안정적으로 수용 가능한 전력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충전하더라도 손상은 없습니다. 단 이제 80% 이상부터는 이제 과충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발열 등 안전상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차량 내부에서 완속으로 천천히 충전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개발하신 모델 그 V2가 그런데 빠른 속도 외에 또 다른 기능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파워 모듈 외에도 V2에는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안전 간편 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SK 시그넷은 충전 플러그를 차량에 연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인증이 되고 결제까지 돼서 이러한 방식을 PNC, 이제 플러그 앤 차지라고 하는데요. 네. 이 기능을 미국 시장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상용화를 했습니다. 해당 기능을 요청하는 모든 충전 사업자에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충전소에 공급되는 최대 전력을 상황에 맞게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도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액티브 파워 쉐어링이라는 건데요. 여러 대의 차량 충전 시에 충전하는 각 차량들의 충전 전력을 50kW 단위로 조정을 하여서 특정 차량의 충전 시간 단축 또는 동시에 다수의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드릴 기능은 충전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의 SOH 기능입니다. SOH는 스테이트 오브 헬스의 줄임말로서 초기 성능 대비 현재 배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예. 그래서 배터리 진단 서비스는 고객들이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동시에 배터리의 SOH 진단 정보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로 특히 이제 중고차 거래를 할 경우에 배터리가 얼마나 이제 안정적인지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필요한 정보입니다. 예. 현재 SK온과 협업을 통해서 충전기가 차량과 주고받은 데이터를 수집, 측정, 분석하는 기술을 정교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급속 충전에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또 배터리 진단까지 동시에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번 기술이 자동차가 아닌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네, 아시다시피 국내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많은 이동 수단들의 동력원을 친환경 에너지로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승용차뿐만 아니라 버스나 트럭, 보트, UAM 등 다양한 이동 수단들이 배터리 기반으로 전동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전 기술의 발전이 역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은 같은 원리지만 이동 순환이나 사용 환경에 따라서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규모의 이런 수단 외에도 선박이나 농기계, 중장비 등 전동화가 시작되고 있고요. 이런 중장비나 선박의 경우는 탑재된 배터리 용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의 킬로와트 단위의 충전으로는 소요 시간이 길어서 사실 사용 시간 좀 불편하고요. 그래서 SK 시그넷은 메가와트 단위의 충전이 가능한 메가와트 충전 시스템 또한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 런칭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현재 LNG 등 이런 화석 연료로 움직이는 대형 운송 선박들도 차후에 이제 전동화가 된다면 이에 맞는 초대형 충전 솔루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는 더 이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초급속 충전 기술이 SK 시그넷의 유일한 기술인지 아니면 세계적으로 또 경쟁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런 초급속 충전이 SK 시그넷 유일한 기술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초급속 충전기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한 10개 내외로 매우 적습니다. 네. 이 중에서 하나의 이제 충전 포트로 최대 400kW까지 충전이 가능한 제품을 가진 회사는 현재 SK 시그넷뿐입니다. 이게 가능한 제품이 바로 V2이고요. 네. 현재 대부분의 회사는 350kW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킬로와트 단위 초급속 충전 외에 자동차, 상용차, 대형 중장비 대상의 메가와트 단위 초급속 충전 솔루션도 상용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미 메가와트 충전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도 제정이 진행 중이고 UAM 충전 개발에도 착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급속 충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가와트 충전이 가능한 글로벌 사업자는 5개 정도이고요. 네. SK 시그넷은 초고속 충전 기술을 바탕으로 메가와트 충전 시스템 MCS를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일한 기술은 아니지만 가장 높은 전력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초급속 충전기 개발로 인한 기대 효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초고속 충전기 개발로 인해서 충전 시간 단축은 이제 내연기관 대비 전기차의 최대 단점으로 인식되는 이제 충전을 더 이상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빠른 충전 속도로 전기차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내연기관 자동차가 감소되고 그에 따라서 탄소 배출이 줄어들 것이고 이를 통해서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년도 기준으로 SK 시그넷이 미국에서 절감한 탄소가 약 5만 5천 톤 정도고 이는 약 5천만 제곱스퀘어미터의 숲을 조성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예. 또 초급속 충전기를 통해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아,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나도 전기차를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 오늘 설명해 주신 이런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전기차 시대를 좀 더 빨리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SK 시그넷 김희욱 연구개발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시기 제한에 따른 수명 연장 원리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노화 연구에 많이 쓰이는 실험 모델인 예쁜 꼬마 선충에서 포도당 섭취를 제한하면 수명이 연장하는 원리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예쁜 꼬마 선충 실험에서 글루코스 섭취를 제한하면 에너지 조절에 관여하는 AMPK 단백질이 활성화해 수명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수명 연장 효과를 일으키는 인자들을 추가로 발굴해 부작용 없이 노화를 조절할 수 있는 시기 제한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장과 신장이 기능적으로 연결된 모사체를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연구진은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바탕으로 장과 신장 유사체를 미세 유체 시스템에 연결해 유기적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장, 신장 모사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응용해서 장과 신장 등 유기적으로 연결된 장기를 모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여러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복합 질환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노후 철도 차량의 안전 상태를 신속하게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차륜과 차축, 현가 장치 등 구조가 복잡하고 여러 부분이 용접으로 이뤄진 취약한 부분에서 센싱 신호를 측정해 노후 철도 차량의 잔존 수명을 계산하는 기술입니다. 연구진은 그동안 일주일 이상 소요됐던 평가 기간을 3시간에서 6시간 이내로 단축했다며 실시간으로 철도 차량의 노화도를 모니터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에서 개발한 위성 부품과 기술을 실제 우주 환경에서 검증할 국산 소자 부품 검증 위성을 오는 2025년 누리호 4차 발사부터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산 소자 부품 검증 위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위성의 본체를 설계 제작하고 민간 우주기업이 시험하고자 하는 소자와 부품을 제작해 본체에 탑재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국산 소자 부품 검증 위성은 오는 2025년 누리호 4차 발사에 처음으로 탑재되며 이후 2026년 누리호 5차 발사,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에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튀르키예 강진 피해를 입은 지역에 따뜻한 마음이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침낭 텐트와 같은 방한용품과 위생용품, 통조림과 물 등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온정에 손길을 내어주실 분들은 현지 위생 상황이 좋지 않고 물건 세척이 어려운 만큼 중고 물품보다는 새 제품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출처를 모르는 기관이 아닌 대한적십자사와 같이 잘 알려진 기관을 통해 도움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